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언급하자 야당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두 차례 파행 끝에 퇴장 조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탐지는 했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군 설명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어서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찌 보면 그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이다. 혹은 실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알릴 건 알려야 했다. 두 가지로 좀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그 군에서 발표하듯이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서부터 이 순항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발사 시험했을 때 관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뭐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또 이번에 이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하면서 예. 이것 자체도 지금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 의 그 훈련 일환이라는 네. 그런 발표를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지금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지로서 어떤 것이 남아 있는지를 좀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도 네. 알리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렸어야 했다라는 건데 박수현 전 수석께서 예,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급적 국민에게는 많은 정보를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죠. 특히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뭐 순항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판단보다는 특히 이번 그 순항미사일은 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북한의 이야기대로 핵운용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2,000km를 비행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긴 거리이고 긴 네. 시간이었어요. 거기다 타원형 팔자를 그리면서 이제 그 비행을 한 것인데요. 이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와 볼 수 없었던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NSC를 열고 국민에게 공지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보이는데 정호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핵실험이 임박한 그리고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끝에 지금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께 알리고 신형 무기로 보이는 만큼 NSC까지 여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렇게 뭔가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군사적인 이런 도발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하느냐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요 발언들 들어보시죠.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국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바이고요. 이 전술핵처럼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입술에 올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술핵 재배치. 91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이제 철수한 뒤로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7차 핵실험은 좀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공방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확장 억제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두 정치인이 그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핵 없는 나라였어요. 전술핵을 우리가 물리친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우리 것도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를 1991년에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배치한다, 재배치한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어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비핵화하고 있는 나라이고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면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예. 가뜩이나 지금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갈라치기면서 싸우는 게 아주 창피할 정도인데 지금 이런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을 마치도 여당의 그 비대위원장이 국면 전환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자체도 참 듣기도 정말 갑갑하고 민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NPT 탈퇴 선언을 하는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NPT 탈퇴 선언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유럽에도 지금 그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비핵 국가들이고 NPT 회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거나 미국에 의해서 또는 핵 공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NPT를 위반하거나 탈퇴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안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도 군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르면은 외국에서 핵무기를 반입해서도 안 되고 배치해서도 안 되는데 결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 공유 정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미 북한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서 한쪽에서 이미 그 폐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도 폐기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 의원님께서는 미군을 통해서라도 한반도 내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것이 안보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기제가 없다 그러는데 이미 북한은 아예 법으로 명문화했어요. 핵 보유국이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계속 지금 7차 핵실험을 위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안보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핵 공유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괌 정도에 있으면서 이 안보나 경제가 다 심리거든요. 심리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심리적 억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고 계속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하는데 NSC 열어갖고 강력 규탄한다? 이게 무슨 북한을 지금 하나도 막고 있지 못한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전술핵 재배치, 이 전술핵 재배치가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수현 수석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집권 여당의 대표 또 집권 여당에 소속된 그런 중요한 정치인들로서 해서는 참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은 북한이 핵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선언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김일성의 유훈 통치로 북한은 핵을 가지고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국가의 목표이고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핵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고 91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한 것이고 그 뒤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 해온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이 원칙과 노력은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때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안보를 이유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논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쉬운 논리를 때만 되면 꺼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꺼내는 것은 그렇다라고 정치적 의도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보고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라고 하는 유일한 지난 30년 동안의 이에 대응하는 준거 틀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문제는 그 민주당의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지금 투발 수단이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한반도의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 재배치하지 않아도 소위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어서 충분하게 한미 동맹이 튼튼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환경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정옥 의원님께서 NPT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이해하기로는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재배치된다 하더라도 NPT에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라고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저는 핵 안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 동북아에서 일본과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할 거 예상이 되죠. 이런 측면에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동의할 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그 사회적 공론화나 이런 질서 있는 뭐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자꾸 때만 되면 이런 정쟁의식에 자꾸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꺼내는 것은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권당다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미국이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내부의 일부 우파 세력이 말하는 핵무장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지금 핵무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미 그 동맹 체제 하에 전술핵을 갖다 놓든지 핵우산이라고 미국이 말은 하는데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는 것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것이 1991년 9월이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북한은 사부작 핵무장을 점점 더 박차를 가해갖고 1993년 3월에 소위 NPT 탈퇴 선언까지 합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런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의 유언은 핵무장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항상 그 진보, 우리나라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핵무장했고 지금 보니까 김일성 때부터 계속 핵무장을 시도해왔다라는 걸 이제서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동맹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하고 중요한 동맹인데 말이 확장 억제 전략이지 실제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물론 그래요. 미국의 잠수함이 나름대로 한반도 주변을 돌면서 전략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보장을 하고 해구산이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자, 우리 형제 국가에서 지금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니 미국의 아들, 딸들 전부 한국에 보내가지고 도와주자.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는 아까 NPT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맹이고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한미 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NPT 상으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아니면 사용 후 연료를 제철해서 플루토늄 만드는 거 NPT상으로 허용해요. 그런데 불가양의 권리라고 해서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국에서는요. 솔직히 우리 외에 믿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을 나라 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핵 공유라든지 또는 전술핵 배치 같은 예.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걸 안 하더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해구산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것이 공론화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어제 뜨거웠던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국감장에서 발언을 두고 파행이 거듭됐는데요. 결국에는 파행과 제기를 거듭한 끝에 김 위원장의 퇴장 조치까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 주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들 조용하세요. 네, 답변을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과를 넣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일부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경우가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노위 국감장에서의 주요 일부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윤건영 의원과 설전이 있어서 파행이 됐다가 김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재개됐는데 오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시키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자, 박수현 전 수석께서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굳이 논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김문수 위원장께 안타까운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려면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맡지 말았어야죠. 그 경사노위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든가 윤건영이 뭐 종북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개인적인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경사노위 위원장은 그리고 그 아주 첨예한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말 조율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그런 아주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 자리를 맡은 분이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저걸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당장 결과로도 그 중요한 자리에 대한 국감이 파행되고 본인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자리의 막중함과 그런 자기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자기 가슴 속에 혼자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실제 그 자리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하는 지금 그러한 연륜을 이제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뭐 저 같으면 예. 뭐 제가 정확하게 저 어제 그 의원들이 질문에 예.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넘어서는 것은 분명하게 윤건영 의원이 종북 좌파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진정한 말은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그것까지 잘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네. 저는 뭐 좋습니다. 그 국감장에서 정치인으로서 그 기관장으로서 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까지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신념도 아닙니다. 예.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봤잖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원래 김문수 전 지사도 그렇고 또 이재호 전 대표도 그렇고 과거에 그 민중당 해서 노동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달라지고 정치도 이제 그 생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조직화되지 않은 86%의 지금 영세 근로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란봉투법. 물론 지금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전투적인 그런 타업이라든지 또는 불법 노동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야 될 지금 현실적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박수성님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각인해야 될 부분이 아무리 정책적 방향이 옳고 또 미래지향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러니까는 그 우파를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골수 세력보다는 좀 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당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국민이나 여론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저께 그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얘기가 수많은 오해와 분노와 곡해를 사겠구나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전에도 이미 뭐 메시지가 또 들통이 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소위 이렇게 그 자잘한 실수가 누적이 되면은 마치 또 큰 실책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윤석열 정부를 돕는 많은 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종북 좌파가 아님을 확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무튼 그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종북 좌파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라고 인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 노동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명 당시부터 사실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이고요. 국감이 이제 중간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저는 좀 여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당은 이 국감을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이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당이 거기에 말려서 함께 강행하고 나오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에 대한 국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싸움한 거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려 한다 하더라도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해온 일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포용성과 차별 전략을 가지고 국감을 제대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뭐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약이다라든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뭐 노동권도 존중돼야 되지만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결국 뭐 사과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뭐 이제 와서 뭐 임명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기보단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각차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좁혀나가고 정책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어 구사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그 소위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정상외교를 할 때 이제는 얼마만큼 투자를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그 잣대거든요. 평가를 하는.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이
상당히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투적인 노조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런 국회의 어떤 장에서 얘기할 때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용어 구사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그 노란봉투법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그 맞물려서 아우르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면서 이렇게 통합하면서 저는 과거에 그 노동운동을 세게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마치도 제가 한때 우파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이거를 용광로처럼 잘 그 섞어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정책 여야가 그 서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재호 대표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정무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거든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도 이제 이렇게 호되게 신고식을 했으니까 좀 잘 해주실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아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도 인식을 한 것처럼 의원들이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자신에 대한 불신을 돌아보고 대화를 하며 노력을 하겠다. 대화에 노력하겠다. 어제 저녁에도 민노총 산별위원장과 같이 저녁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할 것을 건의했다. 이게 이제 질문들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이제 이것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니까 민노총에서는 어떤 민노총 산별위원장 만난 적이 없다. 어떤 인물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 공방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글쎄, 되는 설마 뭐 안 만나고 만났다고까지 하겠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본인이 동의가 없어서 내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서 재차 만났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글쎄 뭐 이런 것은 뭐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네. 모든 것들이 어떤 자세로 실제로 임하느냐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이 진정성이다라고 느낄 만큼 태도를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김문수 위원장께서 과거에 정말 어떤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때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은 변절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변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다 살려서 용광로처럼 녹여보고 정말 잘 타협이 되는 경사노위를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과거 경험들을 이 잘 운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좋은 어떤 재료로 그렇게 기반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자기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말 김문수 지사 위원장이 네.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86%의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한 부분에 좀 주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변절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김문수 지사를 과거에 봤던 저의 경험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지사 시절에 그렇죠. 예. 그런데 김문수 의원에서 이제 지사가 되고 지금 이제 위원장이 되고 중간에 그 태극기 부대에 이제 이런 그 활동 경력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김문수 위원장은 쓴소리를 참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우리 박수성님이 말씀하신 그런 쓴소리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좌에서 우로 갑자기 변절한 게 아니라 경기지사 때는 상당히 중도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자기 후배의 쓴소리를 잘 듣고 그다음에 86% 노동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정부 경험
경험을 보면 이 경사노위를 잘 운영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것인지를 정말 제가 목격하고 했는데 하여튼 김문수 위원장께서 더 정호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세로 임해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께 다시 한번 성찰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제 국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최근 국방이 논란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습을 뭐 친입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소속인데 방위산업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보임을 해야 한다.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요. 우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방위에 소속이 되면서 이미 백지신탁 심사 신청을 지난 8월 30일부터 해놓은 상태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니 이런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이런 차원을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그 이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그 공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통상 2개월 정도 이제 그 심사 기간이 걸려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좀 사보임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그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요? 이미 본인이 백지신탁 심사 신청을 했을 때는 이해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이미 거기에 다짐과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기간 얼마 되는 것까지도 사보임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원리주의적인 말씀 같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도 표현은 뭐하지만 일개 의원이 아니고 대권에 도전했었고 또 지금 그 뭐 방사청이라든지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는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디테일에 강하고 그러다고 본다면은 일단 사보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국방위로 들어왔으면은 산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각각 전 정부, 현 정부 탓을 돌리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에 북한 주민 인권을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 그래서 이게 낙마가 된 게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정부의 외교전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것 역시도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호균 전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유, 이제는 아주 이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식의 그 정치 공방 벌이는 거에 지칠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가 손가락질 해가면서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이사국의 그 연임하면 더 좋았겠죠. 그러고선 이 연임하기 위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뭐 도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물론 전임 정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뎠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북한의 그 입장을 너무나 그 경도되어 가지고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국제 기구의 어떤 회원국이 되고 국제 유엔에서 투표를 하고 표를 얻는 것은 거의 철저하게 주고받기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교 선거 전략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성과도 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전 정부에 뭐 여러 가지를 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국제사회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죠. 정호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뭐 이번
그 결과를 기회 삼아서 다음에 그래 도전하는 국제 기구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잘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뭐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여쭤봐야 되니까요. 민주당이 이 문자 메시지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병우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문제의 본질은 뭐였느냐면은 해수부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또 감사원에서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지금 고발 사안이라고 야당은 생각해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그것대로 수사를 받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보통 비즈니스 라이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단지 이제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아까 논란 공방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완전히 죽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랬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뭐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한 바도 있고 30몇 개를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발할 자격조차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보다 더 잘하라고 뽑아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민주당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마치 또 정당화되거나 조금 감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자들은 한쪽만 보면서 또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것도 참 지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발해갖고 그 공수처에서 수사대로 하고 감사원에서는 애초부터 지금 해수부 직원 관련해갖고 3시간, 6시간 그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으며 과연 이것이 월북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4대강 감사를 직접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뭐 내용을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2017년 5월 22일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 말미에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이 정책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훈을 얻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 과정을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국회와 국민청원과 국무총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 즉시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저희가 바로 잡으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저 문제는 감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당연히 거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저 문제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실수를 바로 인정했고 바로 잡아서 절차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그렇게 국민께 오해될 수 있는 예를 좀 드시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이 국가기관이 국가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추상 같은 기관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느냐. 감사원의 이런 두 가지 본질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야당이 과도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권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 서로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감사원 무너지고 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문재인 정권 때 뭐 39번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서 그렇게 있었다. 오히려 더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전 정권 계신 분으로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반박을 하세요? 그것도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 감사원 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은 정기 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라는 게 있어요. 정기 보고는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을 텐데요. 감사원이 때때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이걸 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통령실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감사원에 무슨 뭐 보고를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39, 박근혜 정부 36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행적 관례적으로 그냥 감사원이 어떤 형식의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서류 갖다 내고 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더 잘하려고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평행 이론 뭐 하는 것처럼 같이 수평 비교하면서 서로 이게 가서 멱살잡이 하자고 하면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더 정치적인 공방의 불씨를 지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또 공개된 이야기가 전해철 의원이 이 평산마을 방문해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또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전원을 통해 공개되는 입장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한 적절성과 함께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전원처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무례한 짓이었나요? 그다음에 심각하다를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전하잖아요. 예. 본인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자체가 마치 또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위계 질서가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은 헌법기관입니다. 뭐 초선이 됐든 다선이 됐든 그런데 마치 또 국회의원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또 이런 표현은 전혀 21세기에 맞지 않지만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그 심각하다 무례한 짓을 전원으로 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주제는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해수부 직원의 그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없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가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땐 전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는 것도 역시 심각한 일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SI 등 특수정보 등을 분석할 결과 이것은 월북의 정황이 높다.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것도 아니에요. 예. 월북의 정황이 높다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어요. 증거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자체인데 해석만 그것도 월북이 아니다라고도 하지 못하잖아요. 월북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이 애매한 상황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한 사건이 아니라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독립 이런 문제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얘가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7시간 동안의 자료에 보니까 월북이 한마디 딱 한 번 있었고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추락 표류가 제일 먼저 보고된 것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 보고는 SI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긴 시간에 종합적으로 분석되기 이전의 보고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지 심각하다는 전원 말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